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메라 초통의 이상로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의도에 있는 김경지의 10번, 기호 10번 김경지 후보님 사무실입니다. 매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3월 9일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김경지 후보 사무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윌커슨 박사님이십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직접. 네. 예. 저는 IBM에서 CPU를 설계했고요. 지금 그건 미국 IBM이고요. 한국에서 한국 최초로 IC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해갖고 삼성이 이어받아서 하다가 83년도에 64K DRAM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이미 일본의 오키 세미콘덕터에 의해서 완전히 한국의 반도체가 없어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만든 칩으로 그걸 살려서 지금의 반도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동안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4.15 부정선거 문제를 좀 많이 다루셨던 것 같은데. 예. 맨 처음에 4.15 부정이 일어나기 전에 공명선거 국제 포럼이라는 데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미리 예견을 다 했습니다. 네. 그것을 다 했는데 그거는 모든 채널이 벡서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폭파됐기 때문에 제 채널에 전부 다 와 있는데 그게 한글로 벤자민 윌커슨 TV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공명선거서부터 4.15 부정서부터 몽땅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왼쪽에 계신 분은 맹주성 이사장님이십니다. 뉴 패러다임 오브 코리아 NPK 이사장님이십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퇴임 후에 지금은 도태우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 New Paradigm of Korea 거기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두 분을 모셨고요. 귀한 두 분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 초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여러 후보가 많이 있는데 지금 3월 9일 대선에 김경지 후보의 사무실에 이렇게 초청에 응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전체 공산주의 전술 전략에 대해서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네. 걔네들은 선거를 통해서 공격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무너뜨려서 하기 때문에 경제를 파탄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지금 김경재 후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부정선거. 그러니까 같은 세력입니다. 경제의 바탕, 예. 두 개의 전략으로 간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을 때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는 김경지 후보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당장 와서 이거 촬영하자고 실시간으로 보내자고 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나라니까 딱 흔쾌하게 방송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 네. 자, 부정선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 문제는 여러 번 다뤘으니까 오늘은 조금 어떻게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교란시키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작게는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제재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없게끔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파탄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산층을 무너뜨리고요. 그렇게 해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경제 10대 강국입니다. 그런데 그 10대 강국이 됐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패브리케이션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74년도에 강기동 박사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 강기동 박사는 인텔에 있는 인텔 초대 회장님도 인정해주고 미국 국방부도 펜타곤도
그 미국을 살리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분입니다. 네. 그분이 3년 전에 이 한국에서 그 일본의 경제 제재로 그러니까 아베가 3가지 품목을 들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가 그냥 쓸데없이 일본을 자극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그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전략물자는 적정국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일본을 적정국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예. 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히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 시주업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쓸데없이 외교적 분쟁을 일으켜서 반도체의 중요한 원자재 부분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들었다. 야기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 그때 그 반도체 쪽에 한 것이 포토레지스트라고 해서 감광액을 얘기했고요. 감광액. 예, 감광액. 그러니까 사진 필름에다가 감광액 해갖고 인화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었고, 불화수소라고 해서 그러니까 옥사이드. 그러니까 실리콘 옥사이드라고 해갖고 그 부분을 깎아내는데, 그게 굉장히 고순도에 됩니다. 순도가 어느 정도냐면 99.999 해서 그게 10개, 그러니까 10-9이라고 울기도 하고 13-9인데 그것을 그대로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려면 몇십 년 걸립니다. 일본은 그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국산화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99.999 정도, 그러니까 5-9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억 배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불순물 하나가 있는 거냐, 10억 개의 불순물이 있느냐, 이런 쪽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의 한 웨이퍼에, 그러니까 좋은 칩이 그러니까 한 10%, 15%밖에 삼성은 만들 수가 없고요. TSMC라고 해서 대만 회사는 그걸 70%로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냅드래곤이라는 그 칩을 갖다가 미국에서 만드는데 어디다가 주문을 하겠습니까? 한국에 올 것을 대만에다 뺏긴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일본이 우리에게 금수했던 불화수소는 매우 고순도, 고순도의 불화수소였고 문재인 정부가 우리도 개발했다, 까불지 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불화수소는 순도가 낮은, 굉장히 낮은 거죠. 질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불화수소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대만 업체는 순도가 높은 불화수소를 일본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공급을 못 받나요, 일본으로부터? 못 받죠. 그러면 지금 우리 삼성 반도체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그 웨이퍼 하나 만드는데 생산 단가가 너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렇죠.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삼성에서들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노조가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일본에서 그거는 아직 안 썼지만 만약에 더 이 좌파 정부로 완전히 다 뒤집혀서 이번 대선에서 좌파 정부가 완전히 들어서게 되면 일본하고 적정국이 돼가지고 원자재가 되는 웨이퍼,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라고 해서 인고트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실리콘 웨이퍼, 그 고순도의 웨이퍼 자재가 안 들어오면 아예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전혀. 웨이퍼. 듣고 보니까 심각한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알아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미국에다가 공장 짓겠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다 공장을 지면 미국에서 불화수소나 이런 것들 원자재를 공급을 할 테니까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순도가 낮은 보라수소예요. 부자재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원자재들이 네. 그런 형편없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이번 대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대선에서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부각되어야 되는 겁니까? 이번 대선에서. 지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이제 완전히 공산화 돼 가느냐 안 돼 가느냐, 좌파가 얼마나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이런 걸 다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네. 한국이 완전히 일본과 미국을 적성국가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한국은 50년 이상 후퇴돼가지고 평양의 정도, 평양이 지금 평양에 가보면 5년 전, 6년 전에 가봤는데 네. 50년 뒤졌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50년에서 70년 뒤지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에서 좌파가 집권을 계속하게 되면 예, 점점 더 경제를 파괴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일본과 미국을 등짐으로써 예, 점점 더 원자재나 부자재를 공급하는 쪽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제대로 일어나면 네. 삼성전자의 반도체 순이익의 100배가 나와야 됩니다. 아직 그렇게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이건희 회장이 설계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선친인 이병철 회장은 국산화라고 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77년서부터 그 회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일본에서 완전히 반도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 네. 그러니까 제조 기술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냐면 산악자전거와 그러니까 스포츠카의 레벨처럼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회로 설계로 그것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에 완전히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그 상황에서 그냥 우리는 다른 걸로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한국에 와서 싹싹 빌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굉장히 자존심이 있는데도 그걸 비는 이유가, 네. 자살은 할 수 없잖아요. 국가가 자살은 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야, 이제 좀 더 미진한 부분은 좀 더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우리 옆에 계신 맹주성 이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윌커슨 박사님께서 같이 네.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 먼저 우리 맹 이사님께서 윌커슨 씨에 대한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윌커슨 씨는 여러 방송에서 이제 방송돼서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컴퓨터 내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분이고요. 특허만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나고 네. 부정선거다. 이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부정선거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구리 선관위에 있던 그 컴퓨터 계산기 분류기, 전자분류기 이 내부를 전부 사진 찍어 와서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부정을 저질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분이에요. 윌커슨 씨는. 그래서 저분이 없었다면은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 참 귀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분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즉 좌파들은 네. 두 가지. 네네. 부정선거와 네. 첨단 기술. 네. 두 개를 예. 부정선거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네. 첨단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도록 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 벤자민 윌커슨 박사는 부정선거를 네. 밝히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네네. 부정선거 문제를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3월 9일 대선에 예. 고립교도 3월 9일 대선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나요? 지금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가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사전투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사전에 그 투표를 해놓고 그것을 QR코드나 이런 거로 해서 다 인식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본투표 하고 나서 바로 사전투표를 개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중에 합니다. 왜 나중에 하냐면 본투표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예를 들어서 본투표는 6대 4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가 40%, 60%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사실 전체 그 유권자에서 60%가 투표를 한다고 하면 36%, 24%가 됩니다. 네. 그러면 40% 남은 걸 가지고 그것을 그 사전 투표에서 투표 안 한 사람의 표를 제너레이션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이 투표를 제대로 본 투표에 와가지고 다 그 40%가 최소한 30%라도 본투표에서 다 좌파 애들을 안 찍어주고 다 우파를 제대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게 되면 조작을 하려고 해도 한도가 넘어버립니다. 네. 그 예가 어떤 예냐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갑자기 선거 시스템을 세워놓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가지고 갑자기 뭉터기표가 갑자기 10만 표, 20만 표가 푹 들어가는데 네.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 투표를 미리 까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고 네. 그 40%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투표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것도 본투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좌파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꼴이 안 납니다. 네.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가기 바로 직전이 됐어요. 그거 잠깐 부연 설명을 조금 네, 해도 될까요? 그러지 않고 여쭤보려고 예, 그래요. 예. 4.15 총선이 부정선거다. 라고 이제 제시된 배경은, 네. 그 결과의 그 통계 발표, 박영하 교수님께서 한 통계 히스토그램, 이게 스타트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도 통계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봐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히스토그램이 나왔어요. 근데 그 히스토그램을 보고 이것은 인위적인 조작 이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네. 통계한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이 소프트웨어 컴퓨테이셔널 쪽이니까 그거를 이제 밝히고자 강의를 했는데요. 이 사전 선거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즘 한참 화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왜 사전 투표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조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것은 빅데이터하고 관련이 있어요. 네. 당일 투표는 본인이 가서 이제 본인 확인하고 사인을 하고 해서 이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프로그램을 짜서 부정선거다 아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의 조건이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당일날 나와서 본인 확인하에 투표하는 것이 프로그램 짜는데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당일 투표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저는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왜 사전 투표에서 어떤 경우로 부정이 가능한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선거는 그 과정이 불투명해요. 네. 당일만큼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빅데이터에 의거 유권자가 몇 명이다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을 뿐더러 누구는 투표를 할 것이고 누구는 투표를 안 한다는 것까지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 투표 등등을 통해 갖고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것처럼 네. 유령 투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전 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 중에 그 중에서 4.15 총선이 부정이다 라고 주장하는 후보는 딱 두 분입니다. 네. 예. 우리 김기조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전문층에서는 오근호 후보 네. 두 사람만이 4.15 총선이 부정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전혀 언급을 안 하거나 네. 질문을 하면 피해가 네네. 입니다. 네. 자, 우리 윌커슨 박사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과학자시잖아요, 엔지니어. 예. 과학적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표를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절대 모난돌이 정 만든다고, 모나지 않게 하면은 그래도 자기한테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될 겁니다. 비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비겁하죠. 예. 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로 돈 주겠다고 포퓰리즘을 쓰는데, 네. 그렇게 포퓰리즘으로 해서 망한 나라가 20년 만에 완전히 망한 나라가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4위의 경제 대국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좌파 애들이 들어와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물들어갖고 하니까 결국은 20년 만에 완전히 망했는데 그 대통령을 새로 뽑는다고 하는데 다시 좌파를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가난하게 되졌기 때문에 이제 공짜로 먹는 것이 길이 들여졌어요. 아하. 그러니까 가축처럼 사람이 길들여진 거예요. 아하. 네. 먹는 거 가지고 길들여지고 공포 가지고 길들여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공산주의 사람을 뽑는 거예요. 네. 한국은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네. 분명히 그리고 또 큰 차이가 뭐냐면 베네수엘라는 캐톨릭 국가로 해서 복음이 희미합니다. 아하. 그런데 한국은 복음의 제1등 국가예요. 네. 그것을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한국을 들어왔던 거고, 네. 신학하려고 왔다가 박사 공부를, 그러니까 전자공학 박사 공부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네네. 자, 이제, 두 분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두 분이 오신 이유는 좌파들이, 소위 저들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방법은 부정선거를 일으켜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방법,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거덜내는 방법. 근데 심각한 거는 경제적으로 나라를 거덜내는 방법 중에 우리는 첨단 제품인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반도체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일본이나 미국을 적대 국가 시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부정선거로 그리고 쓸데없는 일본과 미국과의 적대감을 유지해서 무역보복을 자초한다. 그래서 또다시 좌파가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두 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한, 부분. 한 가지가 더 네.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반도체가 아직도 조금 그래도 그 최첨단의 그 디자인 룰에 가는 거는 뭐 3나노 뭐 5나노 뭐 이런 것들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큰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뒤처진 기술 가지고 그냥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를 만들어서 팔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일본이 적정국가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아하. 그 다음에 미국이 한국이 적정국가라는 걸 확실히 인식하게 되면 특히 일본이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제일 기본이 된 그 실리콘 웨이퍼, 순수한 실리콘 웨이퍼 이거는
순도가 10.9, 39 이 정도 되는 건데 네. 99.999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원자재가 딱 안 돌아오면 네. 삼성전자는 그 자리에서 망합니다. 아하, 네. 심각하네요. 예. 아, 예. 자, 그렇게 되면 네. 뭐도 안 되냐면 이 핸드폰도 만들 수가 없고요. 네.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네. 반도체가 다 공급이 다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반도체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 만드신 분이라고 보셨죠? 예. 네, 반도체 전문가이시고 너무나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아, 많이 예. 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3월 9일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를 갖게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발언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와 같이 중요한 이야기를 다른 캠프 쪽에 접근해 보셨습니까? 뭐 약간 하는데 직접 후보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제가 김경재 후보는 제가 그 전에 8.15 그 집회에 가서 제가 연사로 할 때 그때 연결이 돼서 제가 알아서 연결이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하는 사람들이 투표에만 다들 신경을 써 있거든요. 사회로 부정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좌파 애들은 한쪽에 신경 쓰게 만들고 다른 거를 칩니다. 성동격석. 예. 네네. 그거의 전문가들이에요. 걔네들은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76학번이지만 80년, 한 5년 정도 반도체를, 최첨단 기술을 알게 된 다음에 네. 80년도에 그러니까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5.18도 있었고 휴교령 3개월도 있었을 때 네. 어떤 것을 봤냐면 학생운동 한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때 저는 그때 일본의 칩, 그 다음에 대만의 칩, 이런 걸 다 비교했을 때 한국은 네. 꼴등이었어요. 꼴등. 예, 꼴등이었는데, 네. 지금 저렇게, 그러니까 학생운동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해서 노벨상 타갖고 큰 소리 제대로 치지 저렇게 하게 되면 30년, 40년 후에는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언을 했습니다. 아예. 네. 그리고 그 상황이 일어난 거고요. 네. 지금도 아직 때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이 세계 1등인 나라예요. 네.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치는 공산주의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네. 그러면 선교 1등 국가가 될 거고요. 네. 그 경제는 2등 국가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IQ가 유태인보다 10이 높은데 평균 10이 높은데 네. 그 머리를 써가지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네. 왜 한국은 수출을 하지 않으면 네. 자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을 막는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삼성전자의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막 협박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여적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1초만 정전이 돼도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 반도체를 지금 파업을 하겠다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반도체가 단순 제조업 레벨로 낮아져서 그럽니다. 네. 설계 쪽이 다 일어났으면 네. 반도체 혁명이 그러니까 제3차 산업혁명인 반도체 혁명, IT 혁명이 완성이 돼서 미국처럼 좌파가 들끓지 않습니다. 좌파가 다시 들끓게 된 것은 미국도 다시 들끓게 된 것은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정치인들이
준공을 갖다 배불려 줬기 때문에 네. 이게 전부 다 이 영향을 미친 거고요. 그 영향을 미쳐서 부정선거에도 백도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웨이 장비를 통해서 LG 플러스를 통해서 이게 다 들어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준공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인데 휴전할 때 당사국이 셋이 있었어요. 네. 하나는 중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있었어요. 북한 김일성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군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했기 때문에 네. 적성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를 전복하기 위해서 중공 간첩 노릇하는 정치인들은 간첩으로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주 강력하시네. 말씀드렸고요. 네. 우리 네. 이사님께서 요 부분에 네, 대해서 격정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네. 조금 더 비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2차 대전까지는 뭐 대포를 쏘고 무력 가지고 화력을 가지고선 일으켰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반도체 전쟁입니다. 이것이 3차 대전입니다, 현재. 그래서 삼성을 사수하라. 이런 전공자들은 삼성을 사수하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우리 벤자민 씨가 이렇게 설명했듯이 거의 기술 낙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한 문제죠. 3차 대전 중이에요, 지금. 삼성 그러면 기술의 삼성 그래서 네. 대단했죠. 네. 회사로 알고 있는데. 예, 삼성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벤자민 씨가 더 잘 알겠지만 네. 대만 TSMC나 삼성은 우리 자체의 어떤 기술보다도 네. 용역을 받아서 파운드리 네. 용역을 받아서 버티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벤자민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걸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네. 이거 현 정권 들어서서 순식간에 파운드리 이게 TSMC로 넘어갔어요. 네. 거기가 1등이에요. 예, 우리가 1등이었었는데요. 대만이 1등이에요, 지금은. 네. 게임도 안 될 정도로 1등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뭐냐면, 그걸 이 반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네. 한 것이 뭐냐면, 원자력을 없앤 겁니다. 원전. 예, 원전을 없앴는데, 그것은 원전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 여력을 없앤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것은 천천히 그러니까 네. 여파가 들어옵니다. 네. 그렇지만 반도체는 그 여파가 쓰나미처럼 들어옵니다. 그냥 순식간에 들어와서 네. 방어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정신 못 차리면 네. 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네. 우리 윌커슨 박사님은 국적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저는 미국이고요. 저희 아버지가 코케이션이에요. 국적이. 예, 미국이죠. 미국이군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한국 들어올 때 네. 12년 전에 한국 들어올 때 네. 선교사 임명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로 들어오셨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네. 제 전공을 다시 하게끔 했습니다. 아하. 그것은 뭐냐면 네. 그러면서 제가 발명 특허를 20몇 개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본 것이 뭐냐면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면 바울은 당대의 선교사였으면서 네. 최첨단 기술의 CTO였던 거예요. 중요한 얘기. 예, 왜냐하면 텐트 메이커라고 그랬는데 밀리터리 텐트 메이커입니다. 그게 로마 시대 때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보고 구체적으로 로마 시대 최첨단 군사 기술이 뭐라고요? 밀리터리 텐트예요. 텐트? 예, 그러니까 천막 짓는 줄 알았는데 포터블 천막을 잘 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굉장히 좋아갖고
포터블 천막을 딱 치워가지고 바로 잘 수 있게 하고 그게 최첨단 기술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비교한다면 반도체 기술 같은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그 반도체 기술을 하고 또 20세기까지는 바닥층을 치고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네.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아하.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이미 엘리트들이에요. 네. 그래서 엘리트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엘리트는 5종류의 엘리트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유태인 엘리트, 유태인. 무슬림 엘리트, 무슬림. 예, 그 다음에 로만 캐톨릭의 엘리트요. 로만 캐톨릭. 예, 예. 그 다음에 범신론을 하는 인도 엘리트고요. 인도, 예. 그 다음에 무신론의 공산주의 엘리트들입니다. 무신론. 예. 그래서 6년 전에 평양에 가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양에 6년 전에 가셨다고요? 예, 평양에 가서 70일 살았습니다. 70일 동안 사셨어요? 예.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평양? 거기는 교수로 갔었습니다. 야, 교수로? 예. 누구까지 만나보셨어요? 높은 사람으로 누구까지 만나보셨어요? 그거는 모르죠. 왜냐면 거기에는 평양 과기대에 보통 사람들은 학생들은 2명씩 네. 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감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감시를 안 당하고 저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높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 평양 과기대에 교수로 가셨습니다. 예. 젊은 애들, 그럼 평양에 젊은이들하고 접촉하셨다는 얘기네. 그렇죠. 평양의 70인을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평양의 걔네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명석한 애들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예. 최고 간부 자식들이라 네. 머리도 좋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똑똑한 아이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걔네들은 그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 1년 반 동안 원어민한테 영어를 배워야지 되고요. 왜냐면 기본으로 그 학업을 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네. 예, 영어로 해야 되고 걔네들은 또 뭐를 하냐면 중국말을 1년 반 동안 그렇게 미리 배워가지고 1년 반 동안 2가지 영어를 완벽하게 배워서 그 다음에 과기대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그러니까 군인이 면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양 과기대에서는 어떤 과목을 교수하셨습니까? 저는 CPU 설계하는 걸 가르쳤어요. 반도체. 예. 근데 그 당시에 가르치던 CPU 설계는 지금으로 보면 한 36년 전에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얘기는 한 게 아니고 그냥 걔네들한테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 복음을 하나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얘기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본능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두엽이 열리면 됩니다. 생각하는 되네. 그 전두엽을 망가뜨린 게 69년서부터 한국의 그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한다고 하면서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 갖고 이 생각하는 애를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대학에 가르치다 보면 외국 애들은 퀴즈를 내주면 그래도 해요. 근데 한국 애들은 퀴즈를 내주면 머리에 쥐난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입식으로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절대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 평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전원보다 내가 나아야 돼. 공부를 남을 죽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한테는 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주입식 교육을 안 한다. 그리고 생각하게끔 교육을 한다. 북한 학생들. 예, 북한 애들한테요. 그래서 설계를 2명씩 팀을 만들어서 설계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토마스 에디슨의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된다 할 때 그 영감이라는 건 영어로 인스피릿이지만 저는 스피릿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의도한 건 홀리 스피릿을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스피릿인데 그 기자들이 미디어 하는 사람들이 그 천재도 99%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토마스 에디슨이 바꿨습니다. 그게 뭐라고 바꿨냐면 99%의 노력을 할지라도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천재가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1%의 영감이 있다. 네. 그 다음에 50%의 노력을 한다. 네. 어떤 사람은 99%의 노력을 하는데 1%의 영감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더니 제가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네. 알아들었죠. 아하.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홀리 스피릿이 얼마나. 그러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스피릿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걔네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안에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갈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야, 선교사이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예. 그들을 생각하는 뇌를 건드려 놓은 거죠. 그렇군요.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곳은 기호 10번 김경재 후보의 사무실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요즘 김경재 후보님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쉬는 것도 잘난 체해서 김경재 후보님 이사는 무대에 올라갔다가 잘난 체 한 2번 했더니 이렇게 목이 좀 상해졌습니다. 빨리 목이 회복되는 좋은 방송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2번 만나 뵙고 참 애국자분이시구나,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고 느꼈고요. 지금 이 상방송을 김경재 후보께서는 이 옆방에서 계속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나오셔서 두 분에게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필이 들어와서 후보님 나오시도록 해주십시오. 들어와서 인사하시도록. 후보님 나오시면 저는 자리를 본인께 양보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그렇죠. 네.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은 참 특별한 그 시각으로 이제 진행됐네요. 네. 그분은 앉으십시오. 여기서 열심히 들었는데 아주 그냥 현장에서 보는 사람 200명이 넘어가지고 아주 좋아요. 아주 감동. 예. 댓글이 무지하게 좋아요. 그래. 근데 우리 유르케슨 박사는 그전부터 잘 알고 네. 우리 맹 교수님 오늘 여기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귀중한 코멘트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유르케슨 박사가 이번에 선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하시면 된다. 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네수엘라 나쁜 얘기를 하나만 하자면 지금 베네수엘라는 그 굉장히 좋은 나라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뭐 여자도 이쁘기로 유명하고 미스 월드가 베네수엘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여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10에 몸을 팔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10에 몸을 예. 팔아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데 그럼요. 이 사람들이 몰라요 이거. 예. 그리고 정말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좀 강경한 보수들 막 개돼지라고 막 욕을 하는데 우리 사람 자신이 너무도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가 체제전쟁이거든. 예. 체제전쟁인데 그냥 돈 주고 적당히 파퓰리즘만 막 넘어가요. 정말 통탄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월남이 넘어갈 때 한국이 파병까지 했지 않습니까? 거기 파병 갔다 온 사람들은 이거를 알아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586 세대는 그런 걸 하나도 몰라요. 당시에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의 군사 장비가 월명의 3배였어요. 그럼요. 그렇게 좋은 거 다 놓고 나왔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단결이 문제인데 그렇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기호 1번 이아무개 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기호 2번도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탄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좀 부당하게 탄핵했으니까 사과를 해주라. 그러면 광화문 세력이 다 모아서 그리 가거든요. 안 해. 죽었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요한 혐의가 9개입니다. 9개인데 8개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재판에서 무효를 하고 하나인데 이게 하나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말세피를 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국시적 청탁이에요. 말을 직접 한 것도 아니에요.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22년을 때렸어요. 그래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네. 당연하죠. 이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쪽에서는 왜 니들 보수 표 가르려고 그러냐 이러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이가 이번에 새로 만든 선거대책위원회 전부가 탑 30명이 판사 아니면 검사예요. 네. 그런데 판사 둘이는 좀 나아요. 그래도 주호영 의원하고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했던 그러고 28명은 전부 박근혜 탄핵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그러나 저쪽에다가 표를 줄 수는 없으니까 예.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광화문 세력들이 그것을 사과 안 하면 표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응어리가 예, 안 풀어져 예.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그저께도 주호영 의원에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합니다. 네. 야 이것을 안 하면 도저히 안 풀어진다. 네가 목숨 걸고 좀 해라. 그랬는데 아직 결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야권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저쪽으로 밀겠습니다 하면 내가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명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실컷 끝까지 가겠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래가 니 뭐 얻어먹었냐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이제 9일 남았는데 이제 우리 윌커슨 박사가 오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 선거가 1대부터 19대까지 일반적인 선거가 아니라 체제전쟁이다. 예. 그리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성령으로 아마겟돈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마지막 맞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라스트 배틀이에요. 이거. 예. 예. 라스트 워 중에 라스트 배틀 오브 라스트 워예요. 예. 그래서 이거 지면 정말 우습게 된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도 요새 많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요. 옛날에 아르헨티나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돈이 많아갖고 구라파의 부자들 가구 좋은 거 다 사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술품. 요새는 꼰대 맥혔거든. 그래서 후안 페론의 이제 파퓰리즘 때문에 그랬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방금 이제 윌커슨 박사의 말씀이나 우리 맹 교수 말씀을 잘 씹어 저작해가지고 이 선거가 저쪽으로 이재명 쪽으로 가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은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저를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예. 당황하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어린애 같은 낙천주의라고 할까? 낙관을 해갖고 섀도우 캐비넷 만들고 있대요. 그게 철이 없어서 그렇죠. 철이 없어. 예.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어린애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옵티미즘에 빠져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75년서부터 예.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반도체를 시작했기 예. 때문에 저하고 가까이 지내신 분들은 저보다 한 8살 이상 많은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완전히 나이가 어렸는데도 보는 눈이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높아졌죠. 아주 매튜하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또 나이가 꽤 좀 들었습니다만 16년간을 여기서 못 살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나이가 든 사사람들하고 몇 년생이십니까? 저요? 예. 42년생입니다. 42년생이면 unbelievable. 그러면 아직 만 80이시네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있잖아요. 예. 만 85살이 인간이 머리가 제일 좋을 때입니다. 와, that is good news. 그거는 뇌공학적으로 예.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조 바이든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영이 흐려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건방진 얘기입니다만은 감히 성경에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민족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나이 70이었어요. 예. 근데 그때 70이면 지금 한 8, 90 됩니다, 사실. 그렇죠. 응?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30대, 40대 전반기 5년 술 먹고 놀고 뭐 이걸 안 해서 정서적으로도 좀 어리고 육체적으로도 좀 어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에게 일을 맡겨주면 그 건강 나빠서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거기에 좀 들어가서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젊은 한국을 위해서 이번에 잘 하면 인도의 타성 좀 코리아가 한국의 동양에 빛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탁을
그리고 미국의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한국이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35,000불입니다. 5만 불이 올라가면 미국, 일본, 영국 정도의 리버럴 디모크라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너무 풀고 그 5만 불은 잠깐이면 만듭니다. 잠깐이면 만들지만 왜냐면 반도체만 그렇지. 삼성전자가 지금 순이익 내는 거에 100배가 나야지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강기동 박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저도 그걸 주장하는 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83년도에 일본을 이길 때 설계로 이겼는데 네. 그때 그 전에 만든 사람의 벌어준 돈이 한국 경제를 네. 세하게 믿는 그 전에 벌어준 돈이 250만 불을 벌어줬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250만 불을 벌어줬는데 제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2억 5천만 불을 벌어줬는데 그것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전자조립공장 2,500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런 공장을 21개씩 만들어줬어요. 국가에서 뭐 훈장 같은 거 받으셨어요? 훈장은커녕 제가 저기 하나 있었죠. 그 뭐 이병철 회장 뭐 기술 은상 네. 삼성그룹 제1회 기술 은상 정책임자면서 실무자로 받았던데 그때 200만 원 받은 게 답니다. 그리고 그 마패같이 이런 그 저기 은메달이 있어서 그걸 들고 삼성 본관에 가가지고 비서들 좀 만나자 그러는데요. 경비들이 쫓아냅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무슨 소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구냐면 이병철 회장은 국산화 하려고 해가지고 설계를 키웠는데 이건희는 그거는 사오면 돼. 사람은 그 사람 키우지 마. 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반쪽짜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100년 전에 그 2차 산업혁명처럼 자동화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들끓으려면 노조가 들끓게 됐어요. 그래. 좌파가 들끓게 됐어요. 이제 반도체 혁명이 제대로 일어난다고 하면 그렇게 돼서 설계가 들어가고 그걸 최첨단으로 해서 다 하게 되면 이 지금 실리콘밸리가 제대로 만들어지고요. 이것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시스템 하는 회사들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두뇌를 쓰는 인력. 그냥 막일을 하는 인력이 아니고요. 두뇌를 쓰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인력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오야 될 판이 되거든요. 미국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박사님, 예. 잠깐. 그렇게 크게 대접을 못 받으셨으면서도 한국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저는 손자까지 있습니다. 아이고, 부인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그랬었죠. 그렇지. 한국인의 사이구나. 그러니까 네. 한국인 부인이 꽉 잡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 안에 해프 코리안이구나. 저는 그 코케이션 DNA하고 한국 DNA가 두 개가 섞여가지고 왔다 갔다를 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청와대를 가게 되면 우리 벤자민 박사님을 대한민국 최고 청와대 국가고문으로 모시고 기술고문으로 모시고 그리고 제가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려고. 그때 저한테 좀 얘기하지. 가서 몰랐죠. 내가 그 특별보좌관 해요. 아이고 몰랐죠. 그래서 거기 가서 얼쩡거렸더니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맥이 중요해요. 어떻게 됐냐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진짜 그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도 안 믿고 그 말 듣고 일주일 만에 암살당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이게 서강대학을 가서 캐톨릭의 문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치소에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 장씩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몇 줄이 딱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복음을 한 120통을 보냈습니다. 그걸 기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답장은 없었어요? 거기선 답장을 할 수가 없죠. 그랬구나. 자, 이제 끝내시죠. 대통령의 죄가. 네, 마무리하시죠. 나는 잠깐 얘기가 갈 테니까 이제 사과를. 마무리하세요. 오늘 지금 선거가 복잡해갖고 난리 법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 문제, 인간의 기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도 바쁜 선거의 와중에서라도 이 나라를 살리는 진정한 길은 반도체를 살리면 개인소득 5만 불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세계 2등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5년 동안 자기가 그걸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올리려면 연간 경제 성장이 6% 정도 돼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6%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으로 해간 택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도체 이런 창의적인 문제에다가 관심을 가지면 올라갈 수 있죠. 예. 우리가 하여간 여러분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면 5년 안에 이 반도체라는 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5만 불까지 올리는 세계적인 기적을 만들어내겠습니다. 5만 불 정도가 아니라 세계 2등 국가가 되고. 아니 그렇게까지 올리면 배 터지면 안 아니요, 되고. 정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100배를 벌어야지 정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 2등 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2등하고 1등하고는 지금 초격차인데, 한국은 1등하고 가까이 2등이 되는 거고요. 2등하고 3등이 초격차가 될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주 재미있는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이런 방송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없었어요. 한 시간.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시는 정말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대선 후보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것도 매우 깊이 있고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의 덕목 중에 하나는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게 필요하죠. 예, 우리 멤버선생님께서는? 그건 필수죠. 예. 네. 오랜 시간 이렇게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